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9회 대학원 학생 성공 스토리 특강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성대방송국 58기 아나운서 김명진입니다. 네, 특강을 시작하기에 앞서 몇 가지 안내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석자 확인을 위해 이름을 학번과 성명으로 변경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름은 화면 아래 참가자 버튼을 통해서 본인의 이름 옆에 생성되는 더보기 버튼을 통해 이름 바꾸기를 통해 변경 가능하십니다. 또한 화면 오른쪽 상단에 보기를 클릭하시면 화면 조정이 자유롭게 가능하니 보시기 편한 화면으로 특강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성공센터에서 운영 중인 대학원생을 위한 프로그램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교내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원클릭 사이트 학생성공 게이트웨이는 학교 홈페이지 우측 상단 또는 킹구 포털 메뉴바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데요. 대학원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학생성공 게이트웨이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대학 대학원생 및 학문 후속 세대의 진로 고민을 해결해주는 실시간 온라인 토크쇼 알쓸학잡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교수님과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동문 선배님들의 경험담을 듣고 진로 고민을 나누는 토크쇼라고 하는데요. 지난 방송은 성균관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고 올해에도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이라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음 달 5월 2일에 개최되는 제10회 대학원 학생성공 스토리 특강을 안내하겠습니다. 슬기로운 랩실 생활이라는 주제로 우리 학교 컴퓨터 교육 전공 박사 과정생이자 글로벌 융합학부의 강사로 재직 중이신 정종범 연사께서 성공 스토리를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정종범 연서의 성공 스토리가 궁금하시다면 챌린지 스퀘어를 통해서 수강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지금 핸드폰 카메라를 켜서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인식해 주시면 지난달 새로 개설된 성균관대학교 학생성공센터 인스타그램 채널을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안내드린 특강이나 멘토링 등의 정보를 가장 빠르고 쉽게 알 수 있는 정보로 저는 이 인스타그램 채널을 팔로우하는 것을 강력 추천드리면서 이만 안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바로 제9회 대학원 학생성공 스토리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특강은 연사의 발표, 사전 질문 및 실시간 질의응답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특강은 함께 성장하는 슬기로운 융합 연구생활이라는 주제로 강단비 교수님께서 강연하시겠습니다. 강단비 교수님은 우리 학교 삼성융합의과학원 사이스트의 융합의과학과 석박통합과정을 졸업하시고 현재 사이스트 임상연구설계평가학과 조교수이자 삼성서울병원 임상역학연구센터 조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강단비 교수님을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따뜻한 환영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하면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삼성융합의과학원의 강단비라고 합니다. 오늘 저걸 놓고 와가지고 잠시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음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먼저 제 소개를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저희 학과가 어떤 학과인지를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런 내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위 과정 중에 어떤 연구들을 수행을 했었고 지금은 어떤 연구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를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요거는 좀 넘어갈게요. 저는 지금 삼성융합의과학원이라고 성균관대학교에 있는 대학원을 졸업을 했고요. 지금 현재 같은 대학원에서 조교수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력들을 이미 나와 있는 거니까 더 궁금해하실 부분은 도대체 저 사람이 삼성융합의과학원이라는 곳을 어떻게 알고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제 얘기를 더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원래 그 고등학교 때는 문과였었어요. 그리고 저 때에는 문이과가 구분이 굉장히 명확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문과는 뭐 미적분 이런 것도 안 배우고 뭐
과탐 같은 경우도 되게 쉬운 레벨의 무엇인가만 배우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문과, 이과가 완전 딱 구분되어 있었고, 저는 그 문과에서도 특히 저 스스로가 나는 뭐 수학, 뭐 이런 과학 이쪽이랑은 거리가 멀다라고 확신에 차 있는 학생이었었고, 고민에 빠져 있었던 게 뭐였냐면 뭐 철학, 뭐 사회학, 뭐 이런 쪽에 되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철학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내가 뭐 철학과를 갈까 이런 고민도 진지하게 막 했었었고요. 그 당시에 뭐 DC 인사이드라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뭐 철학계 이런 데 들어가서 뭐 철학갤러로 활동하기도 하고 이런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근데 이제 철학을 공부를 하고 좀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럼 인간으로서 나는 대체 이 세상에 왜 나왔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적어도 내가 태어나기 전보다 조금이라도 좋은 세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막 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것들을 막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관심을 가졌던 게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회 단체들 있잖아요. 무슨 뭐 어떤 의사회 무슨 뭐 단체들, 뭐 사회복지단체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가지게 돼서 나는 그러면은 나중에 내가 뭔가 성인이 되었을 때 저런 단체에서 활동을 하면 너무 재밌겠다 생각을 하게 됐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 단체들을 좀 살펴보게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깐 아까 말씀드렸지만 눈에 탁 들어온 게 국경 없는 의사회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난 상황에서 제가 본 다큐멘터리가 전쟁이 난 상황에서 이제 막 자기 팔다리가 다치고 가족을 잃고 뭐 이런 상황에 놓여진 사람들인데 국경 없는 의사회에 있는 여러 의사 선생님들이 신체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치료해주고 사회로 돌려보내는 그런 장면들이었는데 제가 철학에 관심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드는 생각이 인간이란 굉장히 다차원적인 존재인데 신체적인 부분만 치료해준다고 저 사람이 온전히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까? 실질적으로 저 사람이 자신의 뭐 신체가 손상되는 것도 봤고 내 소중한 가족을 잃는 것도 경험을 했고 그리고 뭐 인간성의 상실 이런 상황에 놓여진 것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국경 없는 의사에서 나는 뭐 정신과를 전공을 해가지고 이제 뭐 전쟁이 난 지역에 가서 저런 사람들의 저 신체적인 부분 외에 뭐 정신적인 문제, 뭐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보살피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뚱맞게 이과 쪽에는 전혀 관심도 없었던 제가 대학을 그 당시에 한참 좀 붐이었었던 의학전문대학원을 갈 수 있는 대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선생님들 중에는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 격동의 시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의대가 이제 뭐 닫히고 의학전문대학원이라는 게 활성화가 될 거야 라는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의과대학만 있는 학교가 뭐 생명과학대학으로 바뀌면서 의학전문대학을 설립하고 이런 일들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입시하고서는 고민에 빠진 거죠. 그래 그럼 진짜로 한번 그렇게 선택을 바꿔보자라고 해서 갑자기 급 전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이제 의학전문대학원을 갈 수 있는 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었었죠. 뭐 저희 학번도 그렇고 저희 윗학번도 그렇고 그 실질적으로 한 90% 이상이 전부 지금 현재는 의사로서 지내고 있어요. 저 말고요. 근데 저는 병원에선 일하고 있는데 의사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백그라운드가 뭐였냐면 그래서 학부에서 그럼 나는 이제 의사가 돼서 그런 의학전문대학원에 간 다음에 국경 없는 의사에 가야겠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생각을 했었었는데 막상 공부를 하고 주변의 선배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건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일단은 잘 못하겠어요. 그 의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굉장히 다른 사람들의 말에 굉장히 동요가 잘 되고 다른 사람들이 뭔가 힘든 부분을 얘기를 하면 저도 휩쓸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럼 내 인생이 너무 뭐 원래 내가 꿈꾸는 대로 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걱정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는 격동의 시기였다고 했잖아요. 제가 입학할 때는 반짝 굉장히 높았던 학과였는데 의학전문대학원을 갈 수 있는 학교들이 다른 학교들도 다 준비하게끔 바뀌고 하니까 메리트가 없어지기도 하고 결국에는 내가 이 학교를 가서 의학전문대학원을 가지 않으면 굉장히 이상한 선택을 한 사람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고민에 더 빠지게 됩니다. 의사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의학전문대학원을 안 가면 너무 어떤 진로를 해야 될지 결정하기가 너무 어렵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된 김에 그냥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서는 저의 한 학번 위의 선배가 이제
저랑 비슷한 학점에 뭐 영어 점수랑 이런 것도 다 비슷했었던 분이었는데 이제 이왕 가는 거 빅5로 가자라고 해서 그 선배가 갔었던 삼성서울병원이 있는 성균관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을 한번 알아보게 된 거예요. 뭐 저희 학교도 갈 수도 있었지만 일단은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빅5로 가자라고 해가지고 삼성서울병원이 있는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에 입시 설명회를 갔었는데 거기서 그냥 그 입시 설명회를 들으러 가던 중에 포스터 하나를 봤어요. 근데 거기에 삼성융합의과학원 이런 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또 뭔가라고 해서 살펴보게 됐었던 거죠. 근데 삼성융합의과학원이라는 게 붙어 있어서 이게 뭐지 했더니 삼성서울병원이랑 성균관대학교랑 삼성전자랑 다 융합해서 의과학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학비도 전액 면제고 뭐 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뭔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처럼 포스터가 다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지? 혹시 나의 출구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홈페이지에 일단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대체 의과학, 뭐 융합의과학을 한다는 사람들은 그럼 뭘 연구하나? 그래서 교수님들이 무슨 연구를 하는지 쭉 살펴봤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뻔히 뭐 생물학이랑 의학이랑 결합한 거 하겠지, 뭐 물리학이랑 결합한 거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뭐 당연히 생물학 융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나랑은 그건 안 맞지라고 생각하면서 쭉 스크롤을 내리는데 눈에 팍 띄는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캔서 환자의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연구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거를 들어가가지고 논문이나 이런 거를 살펴봤어요. 뭐 학부 졸업한 사람이 뭘 알겠어요. 그래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략적인 내용들을 쭉 읽어보다 보니까 캔서 환자들이 암에 걸리게 되면 이 사람이 신체적인 부분만 손상이 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 사회적인 고립, 그리고 저 사람 암 환자래 이런 것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생기고, 그럼 이에 따라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도 결부되고, 또 재발을 많이 하는 암 같은 경우는 내가 다시 재발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 때문에 장기적인 목표를 못 세우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암이라는 하나의 질환 때문에 신체적인 부분만 망가진 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심지어 영적인 부분까지 다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연구를 하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이란 건 되게 다채로운 걸로 이루어진 존재고, 그래서 뭐 전쟁터에서 그 사람의 신체적인 부분만 고쳐진다고 해서 다 고쳐지는 게 아닐 텐데 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이렇게 오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암도 자기 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암뿐만이 아니라 어떤 질환을 앓는다는 거는 그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여러 가지 치료들이 병만 없애는 게 아니라 스스로도 공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내 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거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무조건 그 교수님에게 컨택을 해봤어요. 저 이런 연구를 봤는데 이쪽으로 관심이 많다라고 해서 그 교수님이 제 지도 교수님이 됐었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보이지 않는 영역을 측정을 해야 되는 게 너가 해야 될 일이다. 말했던 것처럼 사회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 이게 얼마만큼 좋아졌고 나빠졌고를 수치적으로 보여주는 게 연구이지 않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측정을 해내고 어떻게 분석해내서 어떻게 보여줄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셔서 임상역학이라는 분야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임상역학 분야예요. 그래서 뭐 긴 얘기를 드렸는데 결국엔 사실 저도 애초부터 내가 임상역학이라는 학문을 해야겠다, 난 데이터 사이언스를 해야겠다, 이렇게 뭐 임상역학 연구센터라던가 융합의과학원이랑 이런 데를 간 게 아니라, 저도 선생님들이 지금 혼란기에 있는 것처럼 이걸 하려고 했다가 이건 아닌 것 같고 저거를 하려고 했다가 이건 나한테 안 맞는 것 같고 이건 너무 어렵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룰아웃 해다가 보니까 내가 이쪽을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아, 이쪽이 조금 더 재밌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치러 나가면서 조금씩 좁혀 나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택을 통해서 삼성융합의과원을 가게 됐고, 거기서 이제 1년의 연구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은 융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융합이 대체 뭐냐는 거죠. 아니 뭐 임상역학이면 임상역학이지 갑자기 왜 융합의과학원에서 그걸 했냐. 실질적으로 저게 저희 과기부 차관님 무슨 면담 자리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뭔가 대표 중에 한 명으로 선정돼가지고 갔었었는데, 그때도
융합이 대체 뭐길래? 라는 게 한참 또 키워드였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 환자, 아니면 뭐 전쟁 중에 있는 사람이 몸만 아픈 게 아니잖아요.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건강이라는 거를 정의를 내릴 때 신체적으로만 괜찮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건강한 상태일까요? 우리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안녕하지 못한 이유가 몸 아파서만일까요? 실질적으로 몸 아프면 당연히 안녕하지 못하겠죠. 근데 나 엄청 건강한데 뭐 내가 친한 사람이랑 싸웠어.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그러면 기분 나쁘죠. 안녕하지 못하죠. 그리고 나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주변 환경이랑도 잘 지내는데 뭐 돈이 없다. 안녕하지 못하겠죠. 그리고 뭐 이런 거 다 갖췄고 나 돈도 있어. 근데 선생님들 어때요? 나 앞으로 뭐 하지? 이거 때문에 안녕하지 못하지 않으신가요? 나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나 진로를 어떻게 하지? 그런 것들. 이런 영적인 부분들도 선생님들의 안녕에 영향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거를 연구를 하려면 결국에는 이 건강이라는 걸 정의하기 위해서 신체적인 것만 들어가지 않듯이 정신적인 것, 사회적인 것, 심지어 영적인 부분까지 골고루 다 알고 있어야지만 건강에 대한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융합이라는 학문이 나타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학문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복합적인 이슈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인접 학문들과 교류를 처음에 시작했을 거잖아요. 근데 교류만, 협업만으로 되는 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어렵잖아요. 의학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심리학을 엄청 잘 안다 하더라도 암 환자의 심리는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암 환자분들이 외모 변화로 인해 스트레스 받는 게 일반 여성이 뭐 미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과 암 환자가 암 때문에 변한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는 병이라는 차원이 하나 더 들어가기 때문에 암이라는 편견 플러스 스트레스까지 같이 결부돼서 더 악화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반인과 병이 있는 사람은 사실 병 때문에 다르게 작용하는 것들도 분명히 존재할 텐데, 의학적인 내용을 모르고서는 심리학만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매니지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겠죠. 목표를 바르게 뭐 설정해 주는 걸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일반 선생님들, 뭐 일반 사람들과 암 환자에서의 그런 부분들이 똑같을까요? 실제 이 사람이 신체적인 뭔가 손상이 가해진 상태다. 뭐 유방암에 걸려서 유방암 전절제를 했거나, 아니면 어떤 위장을 재결을 했다거나, 아니면 실제 다른 장기가 뭔가 없다거나 문제가 있다거나 한 상황에서 100% 똑같이 하세요. 뭐 항상 힘내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게 맞는 목표를 찾아주려면 의학적인 지식이 있어야지만 그 부분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융합이라는 거는 우리가 개별 부패해서 하나씩 떠먹는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믹서기에 갈아서 새로운 게 된 거예요. 없던 게 새롭게 생긴 거예요. 두 가지 이상의 학문이 결합해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무엇인가 생긴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학과 결합된 다양한 그 연구 분야들을 연구하는 곳이 융합의과학원이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건강,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의 퀄리티 오브 라이프, 해피니스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걸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중심이 이제 의학에 있었었고, 그거를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곳이 삼성융합의과학원이었다라고 생각을 저는 했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만류를 했을 거잖아요. 너 학점에, 너 영어 성적에 그냥 의정 가. 다 그렇게 말리는 상황에서도 그래서 나는 이게 맞는 것 같아 라고 결정을 했죠. 근데 이제 융합의과관에 막상 오고 나니까 더 넓은 영역이 있는 거예요. 보시면 이건 제가 되게 자주 사용하는 그림인데, 위로 올라가면 소셜적인 부분들이잖아요. 몸에 드러나는 것들. 근데 당연히 세포적인 부분에도 다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너무나 복잡한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간의 건강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할 것도 너무 많은데 재밌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왜냐면 눈에 보이거든요. 특히 제가 말씀 안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삼성융합의과학원은 성대 안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삼성융합의과학원이라는 거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거든요. 왜냐면 성대 내에 없어요. 어디냐면 삼성서울병원 안에 있어요. 삼성서울병원 안에 성균관대학교랑 삼성서울병원이랑 그리고 삼성전자까지 같이 합쳐져서 융합학문을 배우는 기관이고, 여기에 대학원이 삼성융합의과학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내가 이런 건강에 대한 연구들을 하는 결과들이 실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가 다 보여요. 내가 이걸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눈에 보여요. 실제 적용을 해보니까. 그리고 환자분들이 이거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실제 뭐 삶과 죽음이 넘나드는 거를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학문이 그냥 논문 하나 실리고 그냥 교과서에 뭐 뭔가 한 문장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한테 진짜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니까 이거 재밌는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들 중에서 원래 제가 있을 때는 융합의과학과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인간의 건강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 융합의과학과는 약간 생물학 쪽에 더 포커스가 되어 있었던 곳이라면 이제는 점차 그걸 설명하기 위한 게 넓어지면서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중에 임상연구 설계평가과에 이제 근무를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을 그래서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쭉 와서 저는 졸업을 하게 된 건데 그럼 여기에서 제가 대체 그럼 뭘 하고 있냐 그런 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근거중심 의학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이력을 보면은 그럼 대학원 졸업한 거 알겠는데 소속이 2개죠. 삼성융합의과학원이 병원 안에 들어와 있는 것도 알겠는데 그럼 저 사람은 의사도 아니라면서 왜 병원에서 보직을 하고서 무슨 병원에서 어떤 센터에 소속이 돼가지고 교수로서 일을 하고 있냐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냐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근거중심 의학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거는 보시면은 이게 어떤 우리가 의학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한 가이드라인들이에요. 근데 이제 의학적 결정을 내리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다 근거에 기반해서 만들어져요. 그럼 그 근거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리고 연구를 해서 그 연구를 통해서 이 치료가 더 좋다. 뭐 이 치료가 더 나쁘다라는 걸 결정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 가이드라인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연구를 이렇게 뒤로 넘어가. 그렇게 의학적인 근거들을 모아서 의학적 결정을 내리는 거를 근거중심 의학이라고 해요. 연구를 통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경험에 입각해서 의사결정을 했잖아요. 내가 해보니까 이렇더라. 뭐 저 사람이 해보니까 그렇더라. 뭐 내 선배가 해보니까 그렇더라. 이런 식으로 경험 중심으로 의학을 했다 그러면 경험들이 사실은 굉장히 뭐 셀렉티브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애들을 대규모로 뭔가 표준화돼서 잘 모은 다음에 거기에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이게 더 좋다라는 에비던스를 낸다고 하면 뭔가 객관적으로 조금 더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주관성이 없이. 그래서 그런 거를 근거중심 의학이라고 하는데 데피니션상 잘 설계되고 잘 수행된 연구에서 얻은 근거예요. 그냥 연구만 했다고 해서 근거가 아니라. 그래서 잘 수행을 하려면 결국 연구 설계가 중요해지는데 그때 이제 임상역학이라는 게 들어가요. 아까 전에 제가 궁금했었던 뭐 인간의 건강을 연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측면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 그걸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임상역학이라는 걸 해야 된다라고 저희 지도 교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임상역학 연구가 뭐냐면 결국에는 개개의 환자들한테 적합한 의사결정을 할 때 유사한 임상 배경, 그러니까 비슷한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결론을 도출해가지고 근거를 만드는 학문이에요. 임상역학 연구 자체가. 그래서 이거 포인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기 네모가 3가지가 있는데 처음 보여지는 게 진짜 우리가 궁금한 현상이에요. 근데 그 현상을 측정을 해야 그걸 분석을 해서 비교를 해가지고 얘가 더 좋아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측정을 할까요? 뭐 유방암 환자에서 A라는 약이 더 좋다 이런 거를 증명을 하려고 하는데 유방암 환자가 뭐 내가 지금 이 사람들을 측정해내려면 만날 수가 있어야 될 텐데 뭐 아프리카에도 유방암 환자는 있고 뭐 앞으로 그냥 생겨날 사람들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측정할 유방암 환자는 어떻게 정의할 거냐 이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대상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실제 내가 목표한 건 전체 유방암 환자였을 수는 있겠지만 내 연구로 설계를 하게 되면 그 범위가 좁아질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의도했던 사람들을 정확하게 좁게 만들어야 되겠죠. 엉뚱한 사람들을 계획하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실제 궁금한 사람들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서 설계를 하게 되고요. 측정 변수도 약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거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
그럼 효과는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뭐 부작용이 적어지는 걸 할 거냐? 아니면 생존율이 좋아지는 걸 할 거냐? 이런 그 약의 메커니즘을 고려했을 때 나는 그럼 어떤 걸로 효과를 평가할 것이냐라는 거를 정하고 그걸 정하고 나서 걔를 또 측정하게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부작용을 재야지 라고 했으면 그 부작용을 어떻게 잴 거냐는 거죠. 환자들한테 10점 만점 스케일로 물어봐서 10점 만점으로 잴 거냐 아니면은 부작용이 일주일에 몇 번 있었는지 횟수를 재서 잴 거냐. 어쨌든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내려면 숫자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개념들을 어떻게 측정을 해야 내가 원래 재려고 했던 걸 잘 잴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재려고 하는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걔를 재는 거를 잘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임상역학 연구를 하는 사람들, 임상역학 연구의 전문가들이 바로 이 근거 중심 의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 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막 좀 유명해지기 시작했는데 미국이나 뭐 유럽에는 꽤 오래전부터 이런 전문가들이 있어 왔어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슨을 해야 하니까 그 임상 현장에서 궁금한 내용들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연구를 설계하고 이걸 바탕으로 협업을 통해서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계속 근거를 만들어내는 게 필요해진 거죠. 병원에서도. 그래서 삼성서울병원에 원래 제가 있을 때는 없었었는데 그 임상역학연구센터라는 게 하나 생겼었어요. 그리고 저는 저희 지도 교수님이 이 초기 멤버였고 저도 그런 같이 초기 멤버가 된 거죠. 그래서 이때 원장님들한테 임상역학이라는 게 뭐고 이게 왜 중요하고 이게 왜 병원에서 왜 들어와야 되는지에 대한 뭐 PPT를 만들고 발표 자료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계속 했을 거잖아요. 센터 구성원이 저희 지도 교수님이랑 저 그리고 존스 홉킨스에 있는 이제 굉장히 유명하신 역학 전문 교수님 이렇게 셋밖에 없었으면 누가 거기서 실제 그 손으로 움직이겠어요. 당연히 머리는 여기에 있지만 손발을 움직였던 건 저였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번 정리가 쭉 되는 거예요. 아, 임상역학 연구라는 게 병원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네. 이거를 이런 식으로 뭐 해나가면 되겠다. 병원에서는 이런 인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먼 미래를 바라보는 자료들을 계속 드래프트를 만들고 피드백을 받고 수정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을 거잖아요. 대학원생이 연구나 하지 뭐 그런 걸 해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아,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돼야겠다. 아, 내가 만약에 이쪽 분야에서 나아간다면 어떤 쪽으로 더 발전시켜야겠다. 그 앞으로의 병원에서의 미래는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거를 고민을 하게 되니까 점점 나아가는 방향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바뀌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임상역학연구센터라는 게 아예 병원 내 조직으로 결국엔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30명 정도의 연구원이 있는 대규모의 조직으로 발전을 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센터를 알리고 확산시키고 하기 위해서 되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을 거잖아요. 그 과정이 사실은 제가 많은 논문도 쓸 수 있었고 여러 가지 데이터에 노출도 많이 돼봤었고 병원이라는 곳이 이런 곳이구나. 그리고 병원과 연구를 연결하는 건 이렇게 하는구나를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임상역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 개념을 측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데이터화가 돼야지만 이걸 분석해서 결론을 낼 테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임상역학 연구와 같이 따라붙는 애가 데이터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뭐 리얼월드 데이터라는 둥 이런 말도 없었을 때예요. 전혀 그런 거 몰랐었고 근데 연구의 근거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살펴보고 어떤 데이터가 이 연구에 가장 잘 맞을지를 보고 만약에 적절한 게 없으면 내가 만들어야 되니까 데이터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또 뜨고 있는 리얼월드 데이터 뭐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이 노출된 경험자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떤 거를 내가 미래를 바라보고 미리 준비했던 건 없는데 그냥 내가 주어진 거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남들이 다 하기 전에 미리 가 있는 사람이 되는 상황이 돼버렸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전임이라던가 이런 것도 좀 빨리 받을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병원에서 결국에는 데이터들을 막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의료기관 데이터들을 제일 많이 보게 되고 그 의료기관 데이터가 우리가 뭐 통계 실습 시간에 보는 정제된 데이터가 결코 아니구나. 이 데이터가 하나 만들어짐에 있어서 우리가 조작적 정의를 막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재야지 결정해서 한 게 아니라 진료를 목적으로 모인
데이터다 보니까 기존에 이게 그 데이터가 맞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보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됐었고, 실제 병원 데이터에 필요 분수가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있다고 해서 그 분석할 수 있는 형태가 절대 아니라는 것도 실제 데이터를 보니까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만약에 병원 외부에서 이런 연구를 했다고 하면 병원 데이터는 다 잘 돼 있고 모든 변수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건데, 실제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병원에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가공을 거치는 그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아, 진짜 데이터는 이런 게 아니구나라는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얻게 됐습니다. 근데 실제로 선생님들도 연구를 해보시다 보면 기초적인 일을 할 때 현타 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 내가 뭐 이런 거 하려고 여기 왔나? 나는 뭐 이 고차원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데이터 요거 하나하나씩 한 땀 한 땀 들여다보고 앉아있고 환자한테 설문 받고 이런 거 하고 싶지 않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과정들이 선생님들 나중에 성장을 했을 때 아, 이 데이터는 이런 게 문제가 되고 나중에 내가 어떤 식으로 이걸 처리해야 되겠다라는 걸 다 알고 올 수 있어서 더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 내에서 제가 또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 일을 많이 했을 거잖아요. 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대학원과 별개로 정말 센터 일을 했을 거고, 그때 행정 처리해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뭐 전표 붙이고 이런 것들을 다 하다 보니까 병원 내는 진료 영역 외에도 이런 행정 데이터를 쌓는 DB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도 이해를 하게 되고, 아, 이런 데이터도 숨어져 있구나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것도 어떻게 보면 의도하지 않게끔 그런 경험들 때문에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병원에 있는 데이터 외에도 실제 환자들을 만날 기회도 많았어요. 설문도 막 받고 이러다 보니까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병원에서 잴 수 없는 영역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도 측정을 해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적절한 도구가 있나? 이런 것들을 찾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영역, 정말 다차원적인 영역인데 이 영역에 걸맞는 표준 설문이나 도구를 개발하는 것까지도 영역으로 확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건 데이터인 거고, 내가 궁금한 걸 해결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이 데이터가 지금 현재 없다면 만들어야 될 텐데 얘는 보이지 않는 개념들이에요. 그럼 이 보이지 않는 개념들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도구를 만드는 영역까지도 확장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병원 내에서는 결국에는 병원 안에 있는 데이터, 그리고 병원에서 어떤 언맷 니즈가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데이터들을 생성하는 방법이라던가 어떻게 해서 표준화해서 생성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병원 내 사람들의 지식만 가지고 안 되는 한계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까 전에 환자들에 대한 거를 조사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계속 병원을 상주하는 게 아니죠. 집에 가야 되잖아요. 병원에 치료받으러 잠깐 오고 집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집에 갔을 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힘들어하고 있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재야 다 잴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사람이 한 땀 한 땀 전화할 수도 없는 거고 찾아갈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또 모바일이 들어오게 돼요. 아, 우리 이걸로 안 되겠다. 모바일로 해보자. 그래서 모바일에 설문을 개발해서 설문을 탑재해보고 그걸로 자료를 얻어보고, 이런 것들도 제가 이게 다 할 수 있는 일은 당연히 아니고 협업을 통해서 이런 앱도 개발해보고, 앱을 개발해서 증상을 쟀더니 이걸 뻔히 이 사람이 아픈 걸 아는데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럼 결국에 의료진과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럼 병원 망 안에 연결을 하다 보니까 디지털을 하는 사람, 의학을 하는 사람, 역학을 하는 사람, 데이터 쌓는 사람이 다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면서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 거를 같이 막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을 쌓게 됐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병원도 이제 하려고 하지만 외국에는 아, 그거 환자가 직접 응답하는 것만으로 불충분하다. 이 사람이 걷고 뭐 자고 이런 모든 영역들을 다 재는 게 필요하니 웨어러블 기기를 다 끌어서 병원 데이터에 붙이자. 이렇게 되는 병원들도 생기고 있어요. 결국엔 디지털 기기가 있어야지만 이런 환자들이 생성하는 다른 데이터들도 다 수집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또 디지털 기기에 대해서 또 엄청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설명하려면, 건강을 설명하려면 너무 많은 영역들이 다 결합이 되어 있고 이걸 다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 혼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임상역학을 하고 난 데이터의 전문가니까, 그럼 이 인접 전문가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려면 나는 어떤 영역들을 발굴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요즘에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런 내용들이 다 합쳐져서 궁극적으로는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는 무엇인가의 근거를 창출을 해내겠죠.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되게 저 스스로도 너무 재밌고 즐겁다고 생각하는 이유들이 하나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새로운 모듈들이 붙고 하는 걸 경험하다 보니까 질릴 일이 없이 늘 새로운 그런 게 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측정한 내용들 잘 측정을 했으면 중지를 해줘야 될 텐데 그때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기에는 내가 이걸 관찰해내서 이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개별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도 귀 기울여드리지 않는 게 데이터화해서 보여주면 모두가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러면 소외됐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도 이 과정을 통해서 알았는데 목소리만 들려주면 뭐예요? 해결이 안 되는데. 근데 목소리를 들려주고 나니까 기업들이 연락이 와요. 기업들이나 이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그럼 나 이 기술이 있어 라고 하면 그 기술을 환자들에게 맞게끔 바꾸는 과정을 같이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앞에서 측정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기업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전혀 다른 뭔가 사회단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랑 만나서 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만들고 환자들을 위한 의료기기도 만들어보고 그런 중재 프로그램도 만들어보고 이런 것들까지 같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사회적 무슨 영향을 끼쳐보겠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원래 생각도 안 했었는데 난 그냥 연구를 했었던 건데 이게 결국엔 사회활동까지 같이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연구를 해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실제 사회에 영향을 끼쳐요. 이 저희가 했었던 연구들인데 아무도 관심 없었었거든요. 마마자가 뭐 살고 죽고의 문제 직장을 운운하고 앉았냐 이럴 수도 있었지만 많은 수가 살아요. 실제로 요즘에 암 생존율이 높아져서.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어주고 실제 환자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다뤄지니까 여기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여기에 대한 사회 지지 프로그램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고민하는 여러 가지 건강 문제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연구를 통해서 에비던스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에 들어가는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는 여러 가지 비헤이비어들을 바꾸는 연구들 그런 것들도 하게 되니까 내가 분명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뭘 해준 건 아니었는데 내가 한 연구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태어나기 전보다 내가 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쌓이면서 적어도 이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좋아졌겠다. 이 영역에 있는 사람은 조금 더 행복해졌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연구를 하는 게 되게 재밌어 하면서 하게 되었었고요. 이건 다 넘어가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저는 이제 대학원 선택할 때 뭐 애초에부터 열망을 가지고 나는 삼성융합의과대학원에 가야겠다 이런 거 아니었어요. 아니었지만 제가 원래 관심이 있었던 건강을 향상시키는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라는 것과 잘 맞아떨어진다라는 거를 계속 확인해보고 물어보고 하면서 조금씩 터득해 갔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연구를 하면서는 병원에서는 의료진분들과도 많이 협력해보고 병원의 특성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병원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타 학문 분야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 융합의과학원에 다른 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과들에 있는 교수님들이나 학생분들이랑 교류를 하면서 뭔가 더 발전시켜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연구 결과들이 나 혼자만 가지고 나 혼자만 논문 쓰고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 이 사람들에게 뭔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책으로 개발이 되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알려져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바꿔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환자분들을 위한 일들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생각했었던 전쟁터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나라는 아무것도 아니었었던 사람이 이 사람의 목소리를 크게 부풀려서 이 사람의 목소리를 알려주고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의 삶을 조금 더 좋아지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가지고 저는 되게 대학원 생활 동안 즐겁게 했었었고 그 덕분에 여러 가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논문이나 여러 가지 연구비를 딴다거나 다양한 학문 성과들도 같이 따라왔던 것 같아요. 학문 성과를 위해 제가 열심히 한 적은 사실은 없어요. 이런 행동들이 내가 뭔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소위 말하는 자뻑으로 열심히 하게 됐었고 그 결과가 그냥 좋은 여러 연구 성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시간상 여기까지 하고요.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인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해피니스, 삶의 질, 그걸 연구했어요.
그래서 암 환자분들이 암 치료 후에 뭐 때문에 행복감을 느끼냐 이런 것도 결국에는 연구를 했었고 삶의 희망, 목표가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게 저의 결론이었었어요. 물론 뭐 아주 잘 설계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건 되게 어릴 때 했었던 거니까.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암 환자든 아니면 선생님들이든 저든 뭔가 삶의 희망이나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그런 행동일 자체가 선생님들 삶을 되게 행복하게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힘듦에 찌들어 있으시지 마시고 내가 즐거워하는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열심히 하면 되게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유익한 강의 들려주신 강담비 교수님 정말 감사드리고 지금부터 이제 Q&A 시간 같이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강연을 들으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은 부분이 계시다면 지금 채팅창에 질문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지금 사전 질문 먼저 같이 보실까요? 먼저 융합에 대해서 의학이랑 심리 예시를 들어주시면서 없던 게 새로 생긴 거다라고 얘기는 해주셨지만 그래도 이제 연구자에게 융합의 정의가 무엇일까라는 사전 질문이 들어왔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 그래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융합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학문과 아예 섞여가지고 새로운 학문으로 해결해 보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바로 드리도록 할게요. 논문 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 대중성 높은 질환을 주제로 선정하는 것이 유리할지, 회귀 질환을 주제로 선정하는 것이 유리할지에 대해서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저는 논문을 위해서 연구를 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대중성이 높은 질환?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두 개가 가지는 의미가 다르겠죠. 대중성이 있는 높은 질환들은 당연히 사회적인 버든이 높으니까 다들 관심을 많이 가져줄 수도 있고 반면에 희귀 질환은 실제로는 그 삶의 질이라던가 모든 것들이 너무 지원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중인데 이 사람들이 왜 힘들고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근거를 창출하지 못해서 그 힘든 채로 내버려져 있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다 그러면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논문 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의 표현이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조금 어려워가지고 네, 이거는 그 이후에 뭘 하고 싶으신지랑 더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논문이 아니라 선생님이 하고 계신 게 전공하는 분야가 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가진 무엇인가로 저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보시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거를 선택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단순히 주제를 선정한다고 생각하기보다 좀 더 넓게 보라는 말씀으로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3번 질문 드릴게요. 전문연 규정으로 인해 시간적 제약이 있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박사 수료 후 해외에서 포닥을 1년이라도 하는 게 큰 도움이 될지 그래도 이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 이런 질문이 나온 것 같아요. 저도 외국 나갔다 온 적 없어요. 아까 이력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냥 그곳에서 꼭 쭉 지냈었기 때문에 사실 외국에 나간 적은 없었고 근데 사실 외국에 나갔다 오는 게 의미가 있는 거는 의미가 있는 거는 사실은 좋은 랩에 가가지고 거기서 연구들을 좀 더 활발하게 하고 연구 성과를 잘 얻을 수 있어서 외국에 나가는 것도 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한국에서 더 좋은 연구팀이랑 같이 해서 더 좋은 성과를 낸다고 하면 요즘 같은 그 온라인이 활성화된 시대에 꼭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가시면 나쁘진 않겠지만 꼭 가야 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임상연구 설계평가학과 석사 1학기 재학 중이라고 하십니다. 대학원 학기 중 혹은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읽으면 도움이 되는 책이나 공부하면 도움되는 학문 분야가 있을지에 대해서 혹시 추천해 주실 수 있을지도. 임상연구 설계평가가 석사 1학기면 엄청 바쁘시지 않나요? 저희 수업이 좀 빡빡한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책은 워낙에 그냥 공부와 관련 없는 머리를 식힐 수 있는 책을 읽으시면 될 것 같고 대학원 1학기 때 배웠었던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임상역학이라는 개념이랑 기초통계라던가 이런 배우셨던 게 사실 앞으로 해나가야 될 가장 기초
기반이 되는 학문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열심히 공부를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넓히기 전에 우선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 배웠던 거를 방학 동안에 잘 복습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들으면서 일과 학업을 어떻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병행을 할 수 있으셨을지 스케줄 관리 노하우 같은 게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그거 진짜 많이 물어보는데 스케줄 노하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약간 되게 효율성을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나를 이렇게 만난 사람은 이것만 알고 이렇게 안 사람은 이것만 알잖아요. 근데 내가 바쁘다는 거를 이 사람들이 익스큐즈 해주지 않을 거잖아요. 저는 항상 그 마음으로 있었었기 때문에 내 스스로 효율성을 찾자라고 해서 뭐 자료 같은 걸 만들 때에도 한 번 쓰고 버릴 자를 안 만들어요. 항상 이걸 어딘가에 써먹을 거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서는 뭐 조합을 해서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나 일을 할 때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서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들이 일 걸리는 시간이 저는 더 절반이나 절반으로 걸리고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논문 같은 경우도 뭐 논문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논문 뭐 많이 썼죠. 논문 많이 썼는데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슷한 주제들을 엮어가지고 후루룩 같이 가고 이렇게 좀 배치를 좀 한다 그러면은 같은 시간을 하더라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만의 그 노하우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걸 고민을 안 하고 그냥 막 일단 닥친 일에 어떡하지 빨리 해야겠다라고 하기 시작하면 엉키는데 오히려 차라리 시작하기 전에 얘네들을 쭉 다 판을 펼쳐놓고서는 얘랑 비슷한 조합, 얘랑 비슷한 조합에 대한 걸 좀 연결 지어서 이렇게 묶음이 먼저 빨리 끝나래. 그 다음에 얘 이런 것들을 잠깐의 시간에 들어서 좀 고민을 해보신다면은 부랴부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잠깐 시간을 들였던 게 많은 것들을 단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일을 딱 이제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좀 구분을 하는 것의 중요성도 많이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특강 들어와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신지 지금 채팅창으로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좀 더 질문 들어오는 시간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저는 들으면서 이제 맨 처음엔 철학에 관심이 있으셨다가 이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생각을 하시면서 결국은 그 관련 대학에 입학을 하셨다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정확한 학사 그 전공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저 때는 그 의학 전문 대학원을 위해서 약간 프리메디 스쿨 같은 게 막 있었어요. 잠깐 그 몇 년 동안. 그래서 그런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름은 생물학인데 사실 생물학의 탈을 쓴 프리메디 스쿨 같은 그런 학교들이 그때 막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공 이름만 말하면 그냥 생물학인데 사실은 그런 학교였던 거죠. 네. 대학부터 일단 조금 그런 쪽으로 수업도 그런 쪽으로 계속 들으셨던 거네요? 그쵸. 거기는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아예 구조가 원래 의과대학이었다가 바뀌었었기 때문에 그 예과 건물도 그대로 쓰고 학문도 좀 비슷하게 배우고 이랬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해 주셨는데 김종환님께서 교수님께서는 대학원 생활을 하는 동안 지치고 힘든 시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거 선생님들도 꼭 알아줬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걸 버틸 수 있었던 게 제가 대학원 생활 시작하기 전에 누가 이런 얘기를 해줬었어요. 369의 법칙을 늘 기억해라. 그러면서 대학원 생활하면 딱 3개월째쯤 되면은 이 분야 좀 이상한 것 같아. 막 좀 가망이 없어 보여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고 나면 이건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해서 넘어가져요. 그럼 6개월째쯤 되면 분야는 괜찮은데 내가 별로인 것 같아. 나 이걸 못할 것 같다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러면 또 뭐 어쩌지 살다 보면 또 넘어가져요. 1년째는 그만두자. 내가 이거를 더 이상 못하겠다. 뭐 이런 시기가 주기적으로 찾아와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이클을 타면서 계속 다 힘들어하고 있는데 다 티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할 뿐이지. 그래서 나도 힘든 시기가 왔을 때 내가 봤을 때 되게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도 다 저 시기를 계속 사이클을 돌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 뭐 나도 지나가겠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이 됐었던 것 같아요. 나만 힘든 거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걸 안 맞나 보다 포기해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가장 훌륭한 사람 있죠. 선생님이 생각하는 가장 훌륭한 사람도 그 사이클 계속 타고 있어요. 그만두고 싶다. 네,
아침에 눈 안 떴으면 좋겠다 뭐 등등등 그런 사이클을 계속 타고 있으니까 선생님만 겪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힘든 와중에도 약간의 자뻑, 나 되게 훌륭한 일 하고 있어 라는 거를 하나씩 남겨둔다고 하면 그걸로 좀 버틸 수 있게 돼요. 다른 거 다 힘들더라도 내가 뭐 했었던 연구가 어떻게 됐었다라는 것들을 뭐 적어 놓는다거나 그런 것들이 좀 힘이 됐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임상역학 연구 분야에서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강담비 교수님께서도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이렇게 버티셨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전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버티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또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학생성공센터에서 진행하는 함께 성장하는 슬기로운 융합 연구생활 특강이었고요. 질문, 네. 김희진님께서 저는 사회복지학과를 전공하면서 의학적 도움, 경제적 도움, 사회적 지지 등이 복합적으로 필요한 대상자들을 보아왔습니다. 네, 연구를 하면서 이런 복합적인 욕구를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학문을 공부해야 한다고 느꼈는데 융합 의과학을 공부하시면서 그러한 자기 과목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있으셨는지 그에 따른 학업적 부담을 어떻게 해소하셨는지도 질문 남겨주셨네요. 이것도 진짜 저도 많이 생각했었는데 저도 아까 그 힘든 시기 그게 저 부분이 되게 컸어요. 난 이도저도 아닌 것 같은 거. 내가 차라리 뭐 심리학을 했으면 심리학으로 쭉 파서 막 과목도 심리학으로 쫙 다 듣고 이렇게 했을 텐데 아니면 내가 뭐 사회복지를 했다 그러면 사회복지 관련된 걸 쭉 파고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해 뎁스 있어졌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었는데 아까 전에 첫 질문이 융합의 그 학자에게 무엇이냐 이걸 질문을 하셨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리학만 알아서는 이건 해결이 안 돼요. 그 뭐 사회복지학만 알아서는 암 환자의 무엇은 해결이 안 돼요. 그냥 그거 두 개를 다 알고 있는 무엇인가 새로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처음에는 나도 정체성이 좀 없는 것 같고 나는 뭐 통계도 아니고 내가 통계만 막 했던 것도 아니고 지금 나는 이거 데이터를 막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다 겪고 나니까 의학 통계, 의학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 중에는 그래도 되게 잘하는 편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면 의학적인 데이터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그거에다가 통계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갑자기 그 두 개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되게 특별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내가 그래서 해결하고자 하는 이슈가 무엇이냐 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내 학문 이 하나만 알아도 되는 게 정말 맞는 거냐 이거를 좀 고민하신다면 오히려 이게 융합이라는 게 새로운 학문의 탄생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내 학문이 더 깊어지는 거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영역이 됨으로써 진짜 이 문제의 스페셜리스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닌 게 아니라 난 스페셜리스트다 이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질문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부생이시라고 하시는데요. 의과학에 대해 관심이 생겨 이번 특강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삼성융합의과학원의 경제적인 지원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신지?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알죠. 네, 저희는 그 100% 다 지원이고요. 용돈은 또 나가고요. 그래서 돈으로 현혹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저희는 그 성대에서 50% 지원해주고 지도 교수님이 50% 플러스 그리고 그 생활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학생분들이 받으시는 거는 일단 학비는 전액 다 그 커버가 되고 거기 추가적으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용돈 이렇게가 지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학부생 대학생활 설계를 하는 동안 다양한 학문을 체험해보는 데 중점을 둘지 아니면 지금 학부생 때 한 학문에 대해 심화적인 활동을 해야 할지 좀 고민이 되신다고 하네요. 학부생이면은 다양한 학문 체험해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고 뭐 이건 진짜 아니고 이런 것들을 한번 자유롭게 실패해 볼 수 있는 시기가 별로 없잖아요. 이제 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실패 한 번 굉장히 크게 무너지기 때문에 학부생 때는 사실 여러 가지 실패도 해보고 부딪혀도 보고 할 수 있는 좋은 시기들이니까 그런 걸 경험해 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생명과학과 진학 중이신데 이제 의과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면 배우는 것에 대한 차이가 공부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그 융합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데요. 생물학을 진짜 뎁스 있게 공부하고 싶다. 그럼 생명과학과도 맞겠죠. 근데 이제 생명을 공부하고 싶다는 약간 다른 얘기잖아요. 인간의 신체 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물학적 현상과 그게 특히 병원에 들어오면
이게 그냥 세포적인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인간의 뭐라 하더라도 질병이 걸렸을 때 이게 어떻게 되고 치료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해서 환자로서 들어와서 어떻게 나가고 아니면 뭐 진단받기 전에 사람이 와서 어떻게 아파지고 나가고 이렇게 해서 질병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공부를 하게 될 거라서 이제 그냥 생물학과는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질문 남겨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함께 성장하는 슬기로운 융합 연구생활이라는 주제로 강연해주신 강단비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특강을 들으면서 사실 이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단순한 질문에서 정말 융합 역학까지 우리나라의 정말 안녕, 행복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펼치고 있으신 부분이 정말 인상 깊게 다가왔는데요. 저도 어떠한 그런 긍정적인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도전 정신과 용기가 생기는 그런 특강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번 특강이 정말 유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강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께서 참여해 주셔야 하는 만족도 조사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시는 것처럼 QR코드나 채팅창 보시면 URL이 올라갈 예정인데요. 네, 거기서 만족도 조사를 참여해 주시면 대학원 학생성공 스토리 특강을 발전시키고 또 운영하기 위함이니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특강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 촬영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모두 줌에 비디오를 켜주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많은 분이 들어오시는데 교수님과 함께 촬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줌 하단에 이제 비디오 시작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같이 사진 찍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여러분의 성공적인 대학원 생활과 앞날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만족도 조사를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채팅창 URL을 통해서 꼭 만족도 조사를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제9회 대학원 학생 성공 스토리 특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